안녕하십니까. 경제부 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창 금융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최초 의혹부터 또 진행되고 있는 의혹들은 현재 어떤 게 남아있는지 금융부 취재기자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연, 박규준, 오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송기자상 받으신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라임과 관련해서 받은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박규준 기자와 같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취재들을 좀 한번 달았었거든요.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단독 보도를 하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올해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라임 사태를 두고 중간중간에 이제 기사들이 한참 끊겼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신문을 이제 다 찾아가지고 읽지 않으면은 맥락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라임 사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고요.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게 이제 작년 8월에 DLF 관련해서 완전 크게 터졌을 때 이제 우리은행에 이제 뭐 알던 지점장분이에요. 라임 사태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라임에서 이제 환매 중단을 좀 대대적으로 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애초에 알려졌던 건 한 6천억 원 정도 제때 못 돌려준다 금액이었어요. 내부 자료를 보여주면서 1조 3천억 원대 못 돌려준다라고 라임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는 내부 자료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라임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사태가 커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당시 알게 됐고, 그 시점만 해도 은행권에서는 라임인지 라인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 초창기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게 나간 후에 이제 이 라임에서 10월 달이었나요? 그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종필 부사장 포함해서 이제 원종주 대표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그 즈음에 불안전 판매 이슈로 좀 나왔었어요. 은행이 잘못했다, 은행이 잘못 팔았다, DLF도 잘못 팔았고 라임도 잘못 팔았다. 불안전 판매 이슈로 가다가 이제 이종필이 이제 뭐 횡령 이런 이슈가 터지고 갑자기 청와대 전 행정관 이야기도 나오면서 권력 실세에 약간 음모 비슷한 것으로 해서 금융 이슈에서 갑자기 법조 사회 이슈로 퍼진 거예요. 또 극적인 요소, 또 재밌는 요소가 있잖아요. 완전 도주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이게 그렇게까지 5달 동안 수사망을 피해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도 있어서 사태가 좀 커지면서 좀 이렇게 현 시점까지 좀 오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당시에는 라임 하면은 뭐 처음에 우리은행이 이제 금융권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기사들 보면은 이제 대신증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 관계자 녹취죠? 또 많이 나오고. 이유가 뭔가요?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 가장 많이 라임 펀드를 팔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실제로 그 라임에서 나온 그 보고서 같은 거를 봐도 대신증권에서 많이 판매한 거는 맞아 보여요. 근데 그거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게 대신증권 반포센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센터장이 실제로도 원종준 대표나 이종필 전 부사장이랑도 되게 막역하게 좀 친한 것 같고, 워낙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용사잖아요. 판매사가 운용사에게 직접 의견 교환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막역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가 제일 많이 판매를 했고 라임 성장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대신이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 거의 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수탁구가 한 4조 3천억인데 한 8천억 가까이가 대신에 묶여 있으니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자닌 펀드 이런 것들이 많이 안에 담겨져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조금 그 환매를 해줄 때까지의 그 시점이 좀 오래 걸려요. 한마디로 현금으로 유동화하기 쉽지 않은 자산들을 많이 펀드에 담았기 때문에 뭐 3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내부 문건이나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은행이 이걸 너무 짧게 가져간 거예요. 우리 6개월짜리 펀드 만들어서 팔자.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검찰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종합을 해보면 그랬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짧게 팔았냐? 우리은행이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둘 다 맞는 거죠. 라임도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많이 팔면 좋고, 우리은행도 이렇게 이득이니까. 8월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첫 기사가 나왔잖아요. 라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게 롤오버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보자로 듣기로는 다른 펀드에서 여기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게 안 되다가 결국에는 지금 박규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1조 원대가 넘는 돈이 환매가 안 되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 이종필 부사장이 뭐 운용 부실, 뒷거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눈에 보이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DLF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렇게 불안전 판매 이슈로 몰아가기에는 라임이 완전 엉망으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와 이종필 씨가 검거됐습니다. 우선 두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그 이종필 씨는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종필 씨 같은 경우는 78년생으로 이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동갑내기예요. 이 두 사람은 여의도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는 동갑내기 모임들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좀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신증권 출신이고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LIG 투자, 뭐 IBK 투자, 그리고 HSBC 증권 등을 거쳤는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고 여의도에서는 그래도 나름 실력자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원 대표랑 같이 원 대표가 영입을 한 거죠. 네. 외부에 있던 사람을 2015년도에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대체 투자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라임은 주식 운용이 핵심인 회사였는데 자산운용이었는데 이 사람이 합류를 하고 나면서 주식운용보다는 대체 투자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원래는 원종준 대표가 이제 대표로서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돈을 끌어모으면서 사실은 라임이 뭐 원종준 대표가 겉으로 봤을 땐 대표지만 그 내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안 붙잡혔다라는 말이죠.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은 금방 붙잡혔을 것 같아요. 댓글들만 좀 봤을 때는 총선용 물타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뭐 총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붙잡혔다.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겁니까? 이종필 전 부사장이 11월 15일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잠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별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뭐 밀항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국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가족들이랑 휴가도 국내에서 보냈다, 밀항을 했다,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성북구 한 빌라에서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서울 한 복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도주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붙잡히는 건데 옛날에 대도죠, 신창원도 그렇게 몇 번이나 이제 못 잡다가 결국에는 붙잡잖아요. 다 알 텐데 영장 실질 심사를 불출석해서 국내에서 계속 도망 다녔다? 이거는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를 약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임 때문에 지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임에서 운용을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서 이 사람이 8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해놓고 뭐 거기에서 지금 오늘 또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에는 이 리드라는 회사로부터 뭐 차도 받고 샤넬 가방도 받고 시계도 막 명품 시계도 받고 IWC 시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백마진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연루가 된 게 드러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뭔가 이제 확실한 게 있으니까 도주를 했겠죠. 지금 운용 부실은 정말 따져봐야 될 게 많고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운용을 잘못했냐 말했냐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주까지 한 것 같습니다. 뭐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말고는 없겠죠. 이 사건 전에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 개입 의혹으로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 정확한 혐의가 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 앞서 뭐 김봉현 회장 얘기도 나왔지만 김 회장한테 이제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천여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라임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내부 검사를 했는데 그런 내부 정보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이 김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그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이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임 사태에 개입이 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금감원이 작성한 라임 관련한 그런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김 전 행정관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고 김봉현 전 회장이랑은 고향 친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광주 쪽에 그러면서 이제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이 김봉현 그 회장이 있는 스타모빌리티 사회이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 절차도 웃긴 게 사회이사가 되려면 원래 이제 이사회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김봉현 회장이 그냥 갑자기 작년 7월에
하루아침에 그냥 이사회 의결 없이 사회이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김 전 행정관 동생이 거기서도 임금을 받으면서 2천여만 원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김 전 행정관 혐의로 이제 들어간 거고 그 뇌물 4,900여만 원에 들어간 거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스타모빌리티에서 그 김 전 행정관 동생을 그냥 일신상 이유로 사회이사직을 물러났다 사퇴했다라고 그냥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이제 금감원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직에서 해임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뭐 하던 사람인가요? 김 행정관은 물어보니까 이제 금감원 출신이에요. 금감원으로 입사를 했고 거기서 팀장까지 한 다음에 보통 물어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파견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니까 유능했었대요. 청와대로 갈 사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픽업이 돼서 이제 청와대로 작년 2월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실타래가 꼬이고 거기서 터진 거죠. 라인과 청와대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게 그 사람이 청와대로 파견 가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가 김봉현이랑 이제 친한 사이잖아요. 같은 이제 고향 친구가 하니까 뭔가 연결고리를 시켜준 거네요, 그러면. 김봉현이 이렇게 좀 부탁하니까 편의를 봐주고 내부 자료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김봉현한테 청와대까지 이제 연결고리가 돼버린 그렇게 된 건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렇게 일탈적인 행동으로 좀 엮여 있었던 것 같고 윗단에 뭐 청와대 뭐 의사 결정을 할 만한 사람까지 이 라임에 연관이 돼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엮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윗단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까지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권과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라임과 연루되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판을 짜는 것 같은데 그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좀 편의를 봐주고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김 전 행정관이랑 좀 친하다고 한 금감원의 다른 분하고 저번주에 밥 먹으면서 좀 물어봤어요. 이제 그 팀장 잘 아냐 했더니 그 같이 생활했을 때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40 몇 살이죠. 40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NIU 내부에서도 되게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 근데 금감원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팀장인 상황에서 청와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일탕으로 뭐 다 받아먹고 뭐 뇌물도 아까 말했지만 5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쳐도 그 분이 거기서 청와대에서 뭐 줄을 뭐 해가지고 의사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만한 그럴 위치는 아니다. 근데 언론에서 너무 부풀려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핵심적인 키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주시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에서는 그냥 친해서 술 한 번 마셨는데 잘못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돈 받고 뭐 어쨌든 수수한 거잖아요. 그 혐의가 나오니까 약간 뻥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몰랐다. 이거 진짜 약간 배신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큰 틀에서는 박규준 기자랑 동의를 해요. 이게 이 사람이 엮였다고 해서 뭐 정권이랑 다 엮었다 이렇게 논리를 확장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되는 게 다 설마 제가 했는데 까보니까 설마 제가 그랬던 거예요. 뭐 뒷돈 받은 거야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만이 알겠죠.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확인된 바가 아니다 보니까 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댓글들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래서 뭐 라임 사태는 그 핵심이 권력형 비리에 마치 무슨 청와대가 온상이다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군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다 확인된 거는 아니네요.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와 물려 있어 라임 사태가 최근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저희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취재하겠습니다.